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시청자 여러분. 봄 기운이 조금씩 무르익어가는 요즘 이 동네방네인이 찾은 곳은 바로 오랜 역사의 고장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 그 중에서도요, 광주가 품은 명소와 인물을 두루 만나볼 수 있는 광주 역사 둘레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과연 오늘의 길잡이가 되어준 이는 누구였을지, 또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났을지 궁금하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만나보시죠. 동네방네는 그럼 출발! 자체가 하나의 역사이자 수려한 경관으로 이어지는 길로 유명한 광주시. 광주시에서는 바로 그 길을 활용해 광주의 역사와 풍경 그리고 인물의 가치를 걸으며 느끼게 할 광주 역사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그 길의 의미를 잘 아는 이창봉 시인 겸 교수가 오늘의 동네방네의 길잡이로 나섰습니다. 그가 처음 소개하고자 정한 곳, 그곳은 바로 광주시 초읍 서아리에 있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라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일단 생가 입구에 자리 잡은 동상부터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신익희 선생의 동상은 잘 만들어진 겁니까? 해공 이 신익희 선생님 동상은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해공 선생의 어떤 그 인품이나 이제 그분이 어떤 그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잘 이렇게 담고는 있습니다. 드디어 신익희 선생의 생가에 도착을 했는데요. 전통 한옥의 외관을 잘 간직하고 있는 생가에는 사연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좀 들어봐야죠. 해공 선생이 태어나신 곳은 이제 바로 이 터입니다만, 사실 해공 생가는 1865년에 이제 이 일대에 아주 커다란 대홍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이제 소실되고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제 이 자리로 다시 옮겨가지고 여기서 한 동남쪽으로 한 200m 정도 떨어지는데 이제 원래 생가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집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다시 여기다가 이제 지었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또 2002년도에 또 이 가옥에 대한 생가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다 소실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2004년 정도에 다시 복원해서 만드는 데입니다. 생가로 들어서면 보이는 바깥에는 만인이 우러른다는 뜻을 담은 만왕정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숙 선생이 신익희 선생을 기려 쓴 현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신익희 선생에 대한 우리 역사의 평가 역시 남다를 것 같네요. 교수님, 좀 더 알려주시죠. 해공 신익희 선생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 임시정부의 내무부장 등 이제 요직을 이렇게 역임하시면서 중국에서 한 26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셨고,
또 임시 헌장,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 헌장을 쓰셨고, 그 임시 헌장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이제 모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는 이제 국회의장 또 대통령 후보를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화에 큰 업적을 남기신 대한민국의 건국의 은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채를 지나 안채로 들어서면 소박한 마당과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우측에 안방과 좌측으로 건너방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신익희 선생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우리 교수님 곁을 지키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교수님의 평생지기 아내 김정림 여사가 되겠습니다. 아내 김정림 씨도 교수님과 함께 신익희 선생의 생가를 종종 찾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교수님하고 여기 자주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네. 오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좀 마음도 편안하고 또 그런 훌륭하신 분이 근처에 또 태어나셔서 또 사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광주가 더 친밀감도 느껴지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신익희 선생님이 여기서 몇 년 정도나 사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한성 외국어학교로 가시기 전까지니까 여기서 태어나시고 한성 외국어 학교로 건너가기까지 한 10여 년은 이제 여기서 사신 거죠. 네. 문득 눈을 감고 생각하면 유년의 신익희 선생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격인 이곳 앞에 세워진 광동 강숙이라는 안내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해공 신익희 선생이 이제 그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 있을 당시에 여름방학을 이제 이용해서 잠시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방에서 두 형과 함께 사설 강습소인 광동 강숙을 설립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이 방에서 이 주변 이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원근 각처에 있는 한 80여 명의 이제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바로 이 방에서 그 대한민국이 빼앗긴 나라의 원기를 되찾는, 그리고 그 공부하는 학생들의 미래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바로 이 자리에서 실시를 하게 되죠. 신익희 선생, 그리고 보니 교육자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셨네요. 그래서일까요? 현재 이창봉 교수는 독립과 민주화의 큰 별이자 언제나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살았던 신익희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해공 신익희 연구소의 소장님으로도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광주 역사 둘레길 돌아보기의 첫 번째 장소로 신익희 선생의 생가를 정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그 덕에 다들 신익희 선생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겠죠. 저요? 물론 저야 이미 알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요, 이창봉 교수가 목적지로 정한 곳은 광주 역사 둘레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헌안설원의 묘라고 합니다. 조선의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헌안설원의 묘는 바로 광주시 초릅 지월리에 있습니다. 그 남편 묘가 있고
헌안설원의 시가인 안동 김씨 종중에서 조성한 묘역은 잘 단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헌안설원의 묘가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 한 500m 정도 이게 인근에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그 저쪽에 그 중부고속도로, 이 중부고속도로가 이제 이게 건설이 되면서 이 묘역을 이제 이쪽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옮겼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어야 했던 헌안설원. 그녀의 삶은 불행 그 자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재 시인으로서의 면모도 유감없이 드러낸 예술가이기도 했는데요. 헌안설원의 삶을 이창봉 교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헌안설은 어떻게 생각하면 최초의 그 한류 예술가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대의 그 남전여비의 그 봉건주의가 팽배했던 그 조선시대에 그 좀 의식의 생각이 좀 달랐던 그 남편과의 어떤 불화, 또 봉건주의 사대무의 어떤 그 의식의 팽배에 있었던 시어머니, 그 사이에서 아주 그 참 어찌 보면은 15살 때 이제 강릉에서 여기 광주로 시집을 와서 정말 그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죠. 더군다나 그의 친정집에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 오빠 다 또 여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또 연이어서 이렇게 여의고, 또 뱃속에 이렇게 있었던 그 아이마저 유산당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한 여자가 겪을 수 있었던 가장 그 극심한 그 삶의 고통 속에서도 그 삶을 예술, 즉 시로 승화시켰던 그런 아주 그 참 훌륭한 천재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운의 삶 속에 27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지만은 아름다운 시를 쓴 천재 시인 헌안설원. 그런데 이 교수는 왜 그녀를 최초의 한류 예술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동생 허균한테 자기가 쓴 시를 모두 불태우라는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이제 동생 허균은 평소에 그 누나를 많이 따랐고, 또 누나의 시를 이렇게 듣고 보면서 자랐죠. 누나의 시를 이제 다 태웠습니다마는 허균의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또 기억하고 있는, 또 일부 불태워지지 않은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냈죠. 근데 그 시집이 이제 중국의 사신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전해졌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에 전해진 헌안설원의 시는 당시에 중국 사람들한테 아주 그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녀의 시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까지도 전해져 그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헌안설원은 정말 최초의 한류 예술가가 맞습니다. 끔찍한 불행 속에서도 시의 열망을 놓지 않았던 헌안설원의 삶과 만날 수 있는 헌안설원의 묘, 그곳을 많은 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태워도 신익희 선생의 생가에서 헌안설원의 묘까지 거쳐오는 동안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헌안설원의 묘에서 느낀 헛헛한 마음도 달래고 배도 채울 겸 아내 정림 씨와 단골 식당을 찾았다는 이 교수. 그런데 이곳이 단골 식당이 된 이유라도 있을까요?
여기 이제 저희가 자주 오는 이제 해공 신익기 생가하고 현안선원 그 묘역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지인들하고 이렇게 찾아서 거기 둘러보고 오기에 딱 맞는 거리에 있고 또 이 집에 또 이 오리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여기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잘 익어가는 고기를 앞에 두고도 밝지만은 않아 보이는 아내 김정림 여사. 사실 헌안설원 묘를 다녀올 때마다 정림 씨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 또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끔 이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시인의 아내다운데요? 두 분이 이제 광주로 이사 오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광주에서 살아오시면서 그 삶에 어떤 만족 좀 하시나요? 어떠세요? 그럼 약간 좀 그 옛스러운 게 많이 있잖아요. 옛날 그 시골 동네 같은 게 있어서 너무 번화가나 너무 이렇게 좀 딱딱 지어진 그런 건물 그런 게 아니라서 마음이 편안하고 광주에 사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훌륭한 인물도 더 많으시고. 이렇게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교수이자 시인인 남편을 만나 살아온 아내 정림 씨의 광주살이는 고향의 정처럼 소박하고 따뜻한 날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동네방 내내 갈 길이 남아있으니 또 떠나봅니다. 다시 길을 나선 이 교수님, 동네방네 제작진을 이끌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발상지 천지남 성지에 우리가 도착을 했네요. 사실 이곳은 이제 그 불교의 그 사원이 있었던 천지남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있었던 신해, 신유, 병인 이런 그 천주교 박해 사건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이 산을 넘어서 피신을 해서 이 천지남 사원에 이제 닿게 되는데 바로 그 스님들이 그 당시에 그 천주교 신자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또 기도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스님들도 이제 봉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바로 그러한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천지남은 천주교 성지로 더 유명하다고 하죠. 과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해 이곳을 찾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천지남에는 종교를 아우르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그러니까 18세기 말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0여 년 전에 당시에 그 대유학자였던 그 권철신 선생이 공리공명의 그 유학의 한계를 느껴서 한문으로 번역된 그 서학서를 중심으로 바로 이곳 그 천지남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권철신 선생의 문화생, 즉 그 제자로 배로 들어온 문화생들이 바로 그 진정한 한국 천주교의 기원이 되었던 이벽 선생이었고 실학을 완성한 이제 정약용 선생, 권일신, 또 이승훈 선생, 초대 우리 초기의 그 천주교 신자들이 바로 그 권철신 선생의 그 문화생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곳에서 학문을 이제 닫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곳은 이제 그 공리공명의 유학 시대에서 실사구시를 추구한 실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담론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천지남은 불교와 천주교 그리고 실학의 역사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네요. 그러니 광주 역사 둘레길 순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되겠죠. 네.
우리가 천지남을 거쳐서 이제 남한산성에 왔네요. 이곳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병자호란의 아픈 역사와 호국의 역사를 지닌 곳이기도 하고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남한산성에 숨은 또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순교 성지라는 점인데요. 순교 성지를 한번 둘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시겠어요? 네네. 남한산성은 사실 종교의 보고로도 불립니다. 유난히 사찰이 많았고요. 그런가 하면 천주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신유, 기에, 병인 박해를 통해 300여 명의 순교자가 탄생한 곳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한산성에서 순교자가 많았던 걸까요? 지리적으로 당시 조선시대 그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많은 관아들이 이 남한산성 일대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광주가 부윤으로 승격이 되고 또 도포사로 이제 겸직을 하면서 바로 이곳이 이제 그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어떤 비극의 그 장소가 되었던 거죠. 역사의 굴곡만큼이나 남한산성은 크고 깁니다. 실제로 남한산성의 성벽을 도는 데만요 3시간 반 이상이 걸릴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남한산성 탐방에 도전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Sisyphus peered into the mist, a stone's throw from the precipice paused. Did he jump or did he fall as he gazed into the morning?